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도 일단은 금리 인하 2번은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하던 바다라고 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 뭐랄까 좀 의문을 갖는다 아니면은 불편한 거죠. 느낌을 좀 갖는 거는 제 기분 탓은 아니잖아요. 네, 그 미국 증시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FOMC 당일날 네. 좀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성명서 그다음에 점도표 이러한 지표들이 공개가 됐을 때 좀 혼란스러웠죠. 그날 아마 FOMC가 끝나고 나서 가까운 시일에 봤을 때 하락한 건 제 기억에 좀 생소한 느낌으로 좀 왔었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도 예. 하락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제가 해봤었거든요. 네. FOMC가 열리기 전에 대부분의 그 서베이들은 글로벌 IB들의 서베이들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올해 그러니까 9월을 포함해서 총 3번. 3번. 그 다음에 내년에 2번, 2번 정도, 3번.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내년이 한 번. 한 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를 보장받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아니었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세장을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날 당일은 또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 좀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일단은 올해 2번에 올해 2번만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나. 아니 그 아저씨의 원빈형이에요. 오늘만 보고 살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 파생 상품 시장이 상당히 컸다고 유명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자금 성향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짧은 기간만 보고서 파생 상품 거래든 옵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불리시하게 강하게 좀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올해는 2번이니까 충족을 시켰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애매해진 거라고. 그렇죠. FOMC 당일날 아마 그런 느낌들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왜 그 다음 날 되니까 네. 내년에 한 번 한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 내년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볼 경우도 수도 있는데 네. 시장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 4월 달 이후부터 주식 시장이 올라올 때는 관세 이슈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관세 이슈가 완화가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건 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유동성을 조금 기다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7월 달에 인플레이션들을 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잠깐 위축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 기다렸던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유동성 조건이 좀 완화돼 가지고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그런 시각에서 해결해 보신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유동성을 좀 금리 인하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한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만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네. 경계를 한마디로 고용 시장만 하고 있다. 한눈만 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 FOMC 성명서 내용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네네. 해볼게요. 보통 FOMC를 좀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공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시거나 참고를 안 하셨을 경우도 많을 텐데, 저는 좀 이거를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은 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걸 보시고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아셔야지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를 느껴볼 수는 있거든요. 보통 항상 전형적으로 나오는 말에 그 중앙은행,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이중책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책무. 그게 하나가 뭐냐면 물가 안정화고요. 최대 고용을 계속 유지해주는 이 두 가지인데 일단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수치들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전에 발표된 것들도 수정하면서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우리 보시면 작년에 8월 달에 7월 그러니까 미국의 7월에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9월에 금리 인하 50bp를 했었잖아요. 예, 예. 쫄아가지고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보시면 노동 시장이 상당히 정점에 왔고 그게 이제 고용과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하고 고용하고 이 균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중앙은행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야말로 경기가 그냥 무너지는 침체잖아요. 무너지는 네.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엔 두 개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 일단 잠깐 놔두고 얘부터 손을 좀 써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안 보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또 이제 그런 분석도 있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을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비싸면 못 사 먹으면 결국에는 가격을 낮출 네. 거 아니야라는 한계 지점에 한계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제학 용어에서. 네. 한계 가격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라는 월가의 지적들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이걸 제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이 네. 계시는데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트럼프 일기 때를 얘기를 좀 드려요. 관세가 반영이 됐었잖아요. 뭐 그 트럼프 일기 시작해서 2018년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세탁기나 이런 것들 관세를 네네네.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물가로 반영이 바로 됐어요. 그 다음 해에 가니까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게 네. 되죠. 제가 보통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비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부터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원재료가 원자재 가격부터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요게 요 텀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물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힐 수밖에 내려가게 돼 있죠. 수요가 꺾이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FOMC 때도 파월 의장도 관세는 그랬고 좀 오래 안 간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의 레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시간이 좀 지나면 수요 둔화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는 나온다. 즉 일시적인 효과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고 나면 정점을 가겠죠. 그러고 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이 계속 간다던가 예. 아니면 완만하게 이제 내려가는 형태, 둔화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건 트럼프 일기 때도 좀 나타났던 거예요. 물론 트럼프 일기 때는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해서 저금리, 저성장 뭐 이런 상황이었고 예. 지금은 약간은 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 다르죠. 강하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원리에서 보면 메커니즘은 동일할 수 있다라고 봐서 결국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원자재 가격부터 반응을 하게 돼서 가격은 좀 내려가게 되고요. 사실 이 가격이 내려가면 이 가격 때문에 전가가 돼야 되는 관세 금액도 내려가거든요. 유를 똑같다 하더라도 그럼 비용 부담면에서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할 때 뉴욕 증시가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더 갈 거야 막 그렇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내려갈 이유를 찾는데 딱히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올라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나와요. 네. 8월 중후반부터 증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미국 네. 증시 기준, 뭐 우리도 네. 좋았지만 네. 그럼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흐름들이 어땠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좋다 이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건데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8월 초에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어요. 7월 달에 고용이. 그쵸. 그리고 6월 달에 고용도 수정돼서 수정됐잖아요. 나오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잭슨홀 미팅 심포지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파월 의장이 양대 책무 중에 고용 쪽에 대해서 좀 고용에 대해서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워드가. 네. 그 고용 쪽에 대해서 무게를 좀 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죠, 그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날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어떤 거냐면 파월이라고 한 사람이 뭐 어디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데이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데이터 무세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고용에 좀 무게를 둬야 된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그날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나왔던 거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계속 고용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니까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네였는데 이게 더 나가서 시장에서 어떻게 기대했냐? 50bp 내릴 수도 있겠다까지 기대감? 예, 거기까지도 갔었잖아요, 예. 사실. 그리고 10월 말에도 내리고 12월에도 내리고 내년도 계속 내리고 예, 이렇게까지 내리고 그렇게까지 가고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트럼프나 뭐 75bp 이상은 당연히 내려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150bp까지 내려라, 막 얘기하시고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착안을 좀 해보신다고 하면 네.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매크로 이슈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통화 정책 앞으로 당장 제일 급한 거는 11월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네. 10월 29일 날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다음에 12월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걔네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냐. 물가냐, 고용 중에 당연히 고용이겠죠. 근데 고용이 좀 더 좋아지거나 하면 이제 그 전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을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네. 그냥 키포인트로 둬야 되는 거는 금리 몇 번 내릴까네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쪽에서는 이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불을 지펴준 게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언어 모델 개발을 하는 이제 비상장 기업하고 챗GPT로 유명하죠. 네. 이 회사하고 맞춤형 인공지능 칩을 이제 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니까 막 올라갔죠. 그 다음에 9월에는 오라클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오라클하고 오픈 AI하고. 네. 그다음 최근에는 엔비디아하고 오라클에 네. 엔비디아가 오라클에 지분 투자를 하고 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네.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서 쓰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규모 AI 프로젝트 그러니까 즉 AI라고 하는 지금에서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AI 산업이 이 상황에 마중물이 돼서 굉장히 위험자산 선호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금액으로 GPU를 다시 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논란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논란이 그거잖아요. 어저께가 이제 어제. 여제가 그 이제 돌려막기 아니냐. 돌려막기 아니냐. 나왔고 오늘 같은 내부자 거래 아니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대해서 쓴 데더라 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니까 1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만기가 40년 만기고 한 7개 시리즈로 나눠가지고 이제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금 동원력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의구심이 나오니까 연타로 이제 버블 논란이 또 나오는 거죠. AI와 관련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산업이라는 게 네. 엔비디아가 있어.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요. 오픈 네. AI한테. 네. 오픈 AI는 그 돈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다시 네. 더 좋은 걸 만들기 네. 위해서 GPU를 사요. 네. 그럼 누구한테 사? 얘한테 사요. 네. 얘는 그 돈을 또 벌어요. 네. 그런 구조로 가면 사실은 진짜 돌려막기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땐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사실 그러한 내용보다 네. 저는 이게 왜 트리거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다시 한번 매크로로 한번 볼게요. 네. 분명히 주 초반까지만 해도 금리 2번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했었는데 네. 그 뒤에 연준의 중앙은행의 이제 인사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 보면 네. 2번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요즘에 좀 쎄한 느낌들이 오잖아요. 저 형님들 또 저런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까지 시장을 올려놨는데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건덕지를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사실 시장이 그렇게 불편할 때 사실 전에는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고민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조금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올해 4월 정도에 이제 4월에 미국의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났을 거예요. 거의 7월 달이었을 겁니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멈췄을 때 스타게이트가 지연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더라도 그러면서 또 한번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시장이 좀 불편했을 때 영향을 받았고 지금은 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고 난리가 났다가 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걸 가지고 또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시장에서 그 이슈 말고도 불편한 요인들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불편한 요인이 뭐냐? 정말 연말에 금리를 2번을 내릴 수 있을까? 연말까지? 그러한 의심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정리하자면 궁극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네. 많이 오른 이유는 매크로도 있지만 네. 지금 오픈 AI와 엔비디아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AI가 AI 산업에 불을 같이 당겨주니까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포지션들이 있고 네. 시장은 어쨌든 부도덕한 곳이기 때문에 네. 내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은 내릴 만한 핑계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금리를 확실히 2번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저게 정말 될 수 있을까까지 이제 확장이 된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 연준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봐라 지금 금리 2번 못 내린다고 하지 않냐라는 거는 당위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 무언가 핑계를 찾는데 요 정도 당위성으로 일단은 핑계를 잡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도 충분히 그렇죠. 가능한 왜냐하면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오라클이 40%가 올랐고요. 그쵸. 브로드컴도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주가가. 보니까 올해 그냥 1년 사이에 딱 1년 전 오늘 대비해 갖고 네.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어마어마하게 정말 네. 올라갔더라고.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뭐 그냥 한 40%에서 80%? 그 정도는 네. 다 올라갔던데. 지나간 얘기지만 네. 저도 고객님들의 이제 그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네. 그 지난 분기에 오라클 같은 경우 이번 실적 발표 말고 이전의 실적 발표에서 스타게이트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실망감에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좀 액션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나오고 네. 바로 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근데 그게 올라간 폭이 그 정도 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단기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려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럼 여기다 불을 더 지펴주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계약들이 당장 뭐 다음 달에 나오거나 하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기대감을 계속 불태워줄 수 있는 거는 금리를 계속 진짜 내릴 거라고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꺾만해? 예 그게 좀 작용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올 들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1년 딱 지난 1년 사이에 주가가 올라간 폭인데요. 오라클이 정확히 83.61%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 17%, 엔비디아 1년 전 이맘때 샀으면 52%, 구글이 50%, 메타가 35%, 테슬라가 85%, 아마존이 적은데 15%, 애플이 안 올랐다고 하는데 11%, 브로드컴은 무려 100% 가까이 올라가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7.9%. 네,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팔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사람들도 있겠어요. 네. 예. 네. 금리도 2번 다 내릴 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 한번 나오면 그래.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 예. 시장이 굉장히 강세였다 그러면 더 사자고 했겠죠. 그렇지. 지금은 찬스야 이랬을 텐데 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수치로 보니까 조금 더 와닿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 상승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네. 기업이 좋고 산업이 좋아도 네네.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아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개인들은 장기 투자를 원하지만 금융시장은 논리라는 게 매우 중요할 만큼 이제 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 이 현 상태가 앞으로의 상태가 환경이 얼마나 좋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 시장이 원하는 방향들이 있었잖아요. 올해 2번은 반드시 하는 거야. 그리고 내년에 1번이라고 했는데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2번 2번까지. 정도만? 예, 이 전제를 유지해 주느냐, 네. 이 전제가 깨지느냐. 그러면 이 전제를 깨질지 안 깨질지는 연준만 아는 거고요. 그 형님들만 알죠. 우리 시장은 그러면 거기 그곳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은 좀 흔들릴 거라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 그런데 경기 침체를 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최고. 예, 그 힘든 길을 유지해주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방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경기를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2번 내리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 내려. 한 번밖에 못 내린다거나 했을 때는 이 변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키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증시를 전망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내린다고 하면 몇 번 내릴 거냐 이런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나니까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만들어져야죠.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미국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만 바라보고 시장이 가는 거다. 대전제는. 근데 가장 그 큰, 금리를 네. 만드는 것은 환경인데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야 헷갈려라고 하신다면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는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도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PCE 지표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은 안정이 돼. 그러면 금리 안 내려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네, 시장에는 그렇죠. 이번 주에는 그 PC가 이렇게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고용 고용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양호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야, 금리 물음표가 한 번밖에 안 내리겠는데 그러면은 물음표가 시장이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네, 흔들리게. 왜냐면 선반영을 해놨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허상이야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면 갑자기 나오면 골 찌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최근 이틀 동안 나왔던 게 금리 인하 정말 2번 할까 그 상황에서 이게 딱 나와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더 헷갈리지. 보게 되는 예, 거죠. 예. 만약에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 기회야 이렇게 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이 데이터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수 상당히 있다. 중요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PC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 보는 거는 아니요, 거기 PC, PC 안에 물가 말고요. 네.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지출. 지출이 얼마나 강했냐, 강했냐, 아니냐. 안 강했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으니까. 한마디로 소비. 네. 이런 거죠. 소비가 둔화되면 중앙은 파월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괜찮을 거라서 고용만 좀 봤어. 이런 식으로 이번에 얘기가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면 인플레이션을 지금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는 안 보고 다음 주를 볼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요. 앞으로를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고용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용이 이제 예컨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해서 박살이 나면 위험하고, 왜냐면 경기 침체 쪽으로 네.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뭐 네. 샤암룰을 건드렸다 이럴 수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업률이 견조한 상황에서 고용 인원만 조금 줄어드는 정도다. 요거는 나쁘지 않죠. 네. 그 보통 미국에 있는 글로벌 IB들이 정리하고 있는 고용 관련된 데이터에서 거의 미국의 실제 고용의 수준에 2분을 맞추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그죠. 숫자가 10만이 넘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까지 10만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두려움을 좀 약간 갖고, 긴장감을 약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10만 수준을 부합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이럴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게 조금 여기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네. 가지면서 시나리오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민님께서 주식은 너무 어려워하셨는데 네,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네. 쉬우면은 모두가 부자입니다. 쉬우면 수익이 안 날 거예요. 그치. 제로섬 게임이니까. 왜냐하면은 무위험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누군가 걸 뺏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부자가 된다면
사과값은 5억 원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핫한 게 로보틱스예요. 네. 이제 개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잖아요. 개화가 좀 빨라졌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건데 네. 로보틱스 산업 동향이 어때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 있죠. 네, 저도 이게 뭐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동경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되면 이 법안 때문에 좀 이 노동경제 자체가 약간은 이제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조금 편하지는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 이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대체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니즈 이게 좀 있겠죠. 테마성으로 이제 관심을 좀 끌었던 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가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LG와 관련되어 있는 로보틱스 회사하고 파트너십 이제 소문이 나오면서 루머였죠. 네, 그 나오면서 그 주가가 상당히 그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그 글로벌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왜 이 산업이 주목받는지를 얘기를 많이 들을 때 하시는 얘기가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율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뒷면에 따라가는 부차적인 것이 뭐냐? 얼마 규모의 대미 투자냐? 돈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주요하게 영위하고 있는 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 설비를 투자를 해놓으라는 거잖아요. 예. 기업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제조업을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제조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사실 인건비가 낮은 곳을 따라가야 되는 산업이에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남아로 가고 중국으로 네, 갔던 옛날에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해외로 그쵸, 나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걸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가 만만치 않죠. 네,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자본이 축적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물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높고 거기에 제조를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국가라서 구할 사람이 없죠. 예, 없어요. 그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고 인건비 부담이 엄청 커질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사람을 써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비자 문제로 네네. 좀 고초를 겪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H1B 비자 이제 기술이나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자격을 유지해서 그 이제 종사를 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인상한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뭔가 인력들이 그쪽에 가서 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 로보틱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점점 환경 자체가. 예. 보통 어떤 산업이 시작할 때 새로운 산업이 시작할 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선택을 안 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선택을 받아서 계속 쓰여지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기자님이나 방송하시면 어떤 신성장 산업들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에 환경 정책, 그쵸.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어느 정도 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까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시장이 선택하는 거였죠. 시장의 네. 선택을 받으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로보틱스는 지금 일단은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좀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방향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니까
좀 약간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말씀하셨던 게 저는 요 로봇이나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말씀드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교를 하는 게 휴대폰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예전 시티폰이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알아요, 네. 그 세대라서 알아요. 네, 저희 같은 세대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시티폰에서 그 공중전화 옆에서 통화해야 되잖아요. 또 거는 하필. 것만 거는 것만 되고 받는 거는 삐삐로 받고. 네. 이게 수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써보니까. 네.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거기 투자하신 분들이 완전히 네. 고초를 겪는 정말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는데 맞아요. PCS는 성공을 했죠. 네. 왜냐하면 걸고 받는 데 되고 네. 그다음에 저렴했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필수가 아니라 의무까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로 산업의 성장성이 지금 담보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궁금한 게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대도 그렇고 로봇화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전동화, 네. 자동화, 로봇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겁니다.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산업들도 거기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상당히 물음표가. 미국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게 자동차밖에 없나요? 완성차 쪽? 딱 인상적으로 남는 건 자동차죠. 그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의 그 GM4드 네. 그쪽이요? 네. 다른 다른 산업이 있을까요? 지금 조선소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당장 인력이 없잖아요. 네. 그 정도라고 하면 이제 답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게 제일 선두주자인데 테슬라가 지금 하는 이유는 그럼 본인들의 그런 공장에다가 옵티머스 로봇을 놔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 학습을 시키고 있죠. 벌써? 네, 근데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가끔씩 나온 티저나 이런 영상들은 있는데 공장에서 뭐 물건을 짓는다든지 왔다 갔다 해서 그 공간에 익힌다든지 네, 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목만 하게 되면은 그럼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지금 보통 제조나 모든 환경이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작업 환경이. 근데 로봇이 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 환경이 안 맞아서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 자체를 로봇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를 다시 해버리면 가능해지죠. 제가 알고 있는 한 테슬라는 그런 방식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특히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특허 최근에 승인을 받은 것들도 보면은 그러한 사고의 접근 방법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 저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 네, 이 흐름을 바꿔버리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게 되겠죠.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인지 모르고 제가 드리는 건데 일단 드려볼게요. 네. 뭐 최대한 해주세요. 답을. 테슬라가 이제 갔어요. 만들었어 로봇을. 네. 밸류체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들도 그냥 제 추측인데 테슬라의 특성상 네. 그냥 본인들이 풀밸류 체인에 거의 가까운 걸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제일 핵심은 본인들이 가져갈 텐데 네. 그럼 거기에 끼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나 그룹에 끼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밸류체인 기업들은 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까? 보고 있는 회사,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예전처럼 몇 년 전에 로봇 하면서 올라갈 때 그 테마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부분은 있더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좀 얘기 시원하게 좀 듣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있다라는 거죠. 일단 루머가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왜냐면은 제가 궁금한 게 국내에 로봇에 투자하시려고 생각을 해도 네. 지금 작년 8월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주가가 6배씩 올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국내 주식이 그래서 상당히 고난이던데요. 이 옛날에 배터리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간재잖아요.
중간재 회사가 이 정도까지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으면서 영속하기는 어렵다. 그 위치에서. 최종재가 결국에는 이게 최종재가 어차피 음. 이제 가격을 다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비싸면 안 쓰면 되니까 이 회사를. 그쵸.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비싸면 중국도 기술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제 구성품들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그러면 불나면 어떻게 중국 거 쓰다? 그건 그때 가서 그것보다도 예. 그 손실 비용보다도 더 비싼 밸류에이션이면 그러니까 그거를 비싸면.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네, 국내 증시가 어렵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지금 위치가 어. 얼마나 비싼 상황인지는 이제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각자 이제 판단을 하는 네. 건데 비싸다 싸다를 직접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네. 다만 그건 이제 판단해 볼 만한 네. 자리가 이제 올 수가 있다. 네, 맞아요. 예, 그 부분을 네, 말씀해 주시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은 기대감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이게 지금은 뭐 어떻게 네. 수출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기대감이 높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길게 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보니까 로봇에 투자해서 이번에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바이오 투자 잘하시는 분들. 네. 진짜 비슷해요.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공부를 하신 뒤에 그 밸류에이션에 네. 투자를 해갖고 컬을 내가 잘 설정을 한 거야. 그분들은 밸류에이션까지 딱딱 맞춰서 투자를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느낌을 될 수 있는 산업은 맞는데 네. 아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음. 판단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중국은 미국 쪽 수출이 안 될 텐데요. 아마 로봇도 막아버릴 거예요. 네, 나중에 지금 같은 막아버릴 기조면은 건데 막아버릴 건데 네, 보안이나 이런 것들 싹 다 막아버릴 겁니다. 시장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로보틱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네.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고선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제 반대급부가 나오는지 네. 소위 말해서 반사이익이 네. 나오는지 여러분이 또 챙겨보셔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배터리만 봐도 사실은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최종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배터리 최종재잖아요. 안 올라가잖아. 맞아요. 예, 국내 증시가 그래서 어렵다. 네, 상당히 고난도예요. 그래서 그 미장이랑 국장, 미장 전문가잖아요. 사실은 우리 네, 조동상 네. 수석은 미장 위주로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난이도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진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정말 어려워요. 진짜 아. 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 하시는 분들이 미장하면은 자꾸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그거다. 예. 어. 그 국내 증시에는 그런 부분 하고요. 또 순환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순환매가 미국은 없어요 그런 거? 미국도 있긴 한데 있잖아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긴 이게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들렸다가 하루 이렇게 들었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오는 순환매라고 하는 건요. 네. 업종 내 순환매도 있고요. 업종 간 순환매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맨날 기사 쓰고 뭐 말하는 게 그건 그런데 뭐야. 미국 아유, 진짜. 증시에서는 그런 티가 많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푸근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대신 이런 거 있죠. 대형주냐 중소형주가 가느냐 이 정도의 디렉션은 확실히 좀 있는 날이 있죠. 금리가 내려갔더니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이번 FOMC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되니까 네. 중소형주에 묻어놨다가 또로로 내려오고 음. 이런 경우는 있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좀 상당히 굉장히 뭔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우주항공 관련된 로켓랩이나 이런 회사 투자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떨어지고 저쪽에 보니까 아이온큐나 양자가 올라가고 이쪽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런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좀 전체적인 시장 밸런스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형주들도 업종 간 순환매가 나오면 다 움직이잖아요. 진짜 머리 아프죠.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국내 증시가 더 저는 어렵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많이들 질문을 주시잖아요. 네. 국장이랑 미장이랑 뭐가 더 쉬워요? 그런데 사실 주식은 다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전반적인 시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는 피로도는 국장이 네.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많죠. 네. 나 자신과 어제 나 자신과 싸우고 어제 그 단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네. 하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
휴머노이드 쪽에서 물리적인 부분을 아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네. 사실은 근데 결국에 집약체는 AI 집약체인 거잖아요, 이것도. 네. 어떻게 이거를 좀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건 밸류 체인들이거든요. 그 구성하는 거. 첫 번째는 제조 현장에 쓰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휴머노이드보다는 일단 가장 빠른 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급이 이미 많이 됐고. 그 닥튀기 구하는 거. 네. 네. 그리고 뭐 공장에서 팔 여러 개 나오는 거. 우리나라는 많이 보급이 됐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로보틱스 환경을 구성할 때 물리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뭐 움직여야 되잖아요, 팔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근육이나 관절이나 아니면 보행을 보조하는 기능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 부품 이름들을 보면 감속기. 네. 그다음에 뭐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센서, 서브모터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 밸류 체인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해두시고 좀 이렇게 스터디를 좀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나중에 휴머노이드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감속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절과 관련된 네. 거죠. 근데 관절이요 이렇게 하면 빨리 움직이고 그럼 천천히 움직이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물건의 사물의 무게가 있을 때 그 무게를 얼마나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이걸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는 당연하죠. 어떤 감지를 해야 되거나 그렇죠. 이 공간을 공간을 인식해야 인식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육하고 좀 관련 있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관절 근육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 정밀도라든지 기술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러면서도 쌓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불합리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그럼 누가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집중해요. 문제는 비싸면 아무도 안 사. 안 사요. 음. 그게 이제 매몰돼 버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흑연으로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를 만들면 금방 충전되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배터리 준 전문가인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흑연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그 등산 잠바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 그 발열되거나 이런 쪽으로 쓰이는 건데. 뭐지? 그래핀이요. 지금 생각났어요. 꿈의 소재, 꿈의 친 네. 소재 그래핀. 그래핀이라는 산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네네. 이거 비상장질식으로 투자하셨던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이 꿈의 기술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상용화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었습니다. 사장돼 버렸잖아요, 사실. 그러다 아무도 안 쓰니까 이제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이게 이제 아웃도어 옷에 이거 발열. 50만 자연 발열되거나 저전력으로 발열되거나 이런 쪽으로 쓰이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떠한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팔리고 잘 쓰여질 거냐 이 관점에서 가성비라는 측면을 좀 잘 찾아서 이런 기업들은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 관절이나 이런 걸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떠한 강도나 강도라든지 어떠한 운동 범위라든지 이것들을 다 학습을 해놔야 되는 정확도 거예요. 같은 것들. 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이제 부장님이 물 좀 주세요. 근데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맞네. 그 진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줘 그랬는데 던져줬는지 존지를 이렇게 모르겠어. 뿌겨서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힘이 이렇게 안 되면 되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런 운동에 대한 학습하고요.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는 인간이 하고 있던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신체에 대한 거고요. 노하우.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 환경, 이런 노하우,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부분,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이 알고 있는 AI들. 네. 그 언어 모델들이 얼마나 이제 고도화돼서 잘 결합이 될 수 있느냐, 이 솔루션 환경. 최근에 어저께 보시면 알리바바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 소식이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물리적인 AI를 구현할 수 있는 칩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파트너십 하고요. 하나는 이 솔루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공급망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